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원 씨, 표정이 왜 이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요. 요즘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행사도 뛰고 바쁘죠.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드는 고민이 이 포지션에서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기원 씨 같은 고민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길어진 인생만큼이나 뭐 직업이 서너 개는 돼야 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갑자기요? 예. 뭘요? 요즘 그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를 활용한 저만의 회사를 차린 겁니다. 저 이미 그 회사 이름도 생각을 해놨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환비디아. 네, 이런 거 괜찮죠? 아니, AI가 대세인 건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갑자기 창업을요? 그러다가 기원 씨 큰일 나요. 아니 그래도 제가 과학 프로그램만 지금 몇 년째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무작정 창업 생각하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더더더 주목! 앞으로 AI 반도체 기술의 절정은 누가 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가졌느냐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에 질적 도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마중물이자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스타트업. 이번 시간에는 차세대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또 가능성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AI 반도체 원천 기술 개발하는 디벡스의 대표이사 김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창업을 가르치고 그리고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최명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아무리 뭐 AI 시대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뭐 뉴스 신문을 보면은 온통 AI 얘기로 그냥 도배가 돼가지고 맞아요. 와, 이게 진짜 AI 시대가 왔구나 새삼 또 느끼고 있는데요. 자, 생성형 AI에 익숙해지만 하니까 피지컬 AI가 또 등장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온디바이스 AI까지 이게 제가 또 과학 천재니까 저니까 좀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요즘 과학기술 이 발전 속도를 얘기하자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 열심히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AI 반도체를 만들고 계신 우리 대표님과 또 딥테크 전문가이신 우리 교수님까지 모셨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반도체 편에서도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약간 좀 성공했던 사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니, 어떤 계기로 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박사과정 중에 이제 2010년도인데 AI 알고리즘이 막 나와서 프로젝트를 받게 됐는데 네. 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다 이 AI를 존재하게 만들 수 있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무지라는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신이 강화될 즈음에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일을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창업했습니다. 저는 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CPU 시대 때도 한 1970년대 이럴 때는 막 메인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10명, 20명에 물려서 사용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PC가 나왔고, 그러다가 랩탑이 나오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워치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사람이 정말 좋아하면은 CPU처럼 지금 현재 기술로는 데이터 센터에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프로세서를 사용만 하는 그 복잡한 AI도 점점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작아지면 인간의 몸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들어올 날이 올 거다고 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창업을 해야 된다 생각했으면 그쪽 기술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뭐랄까 선고안이 있으시네. 그러게요. 예, 예. 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또 크고 또 맞아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게 교수님 통계에도 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 전망을 살펴보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훨씬 큰 걸 알 수 있어요. 네. 23년도 기준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 정도 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5천억 원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네. 이런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언더입니다. 뭐 AI 반도체 시장 가능성이 요즘에는 저희가 실감이 되는데요. 네네.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맞아요. 미래를 일찍부터 내다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능성을 어디서 보신 거예요? 또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이제 인터넷을 이제 가능케 했던 그 장비 회사인데 그 회사에 가서 이제 네트워크 프로세서라는 걸 또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데이터는 이제 10년에 10배씩 세상에서 늘어난다. 네. 내부 문건에서 보니까 저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인간이 다 처리하겠는가. 처음 인터넷 쓸 때는 인간이 다 했는데 대체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인간을 대체할 지능이 필요하니까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갔던 회사가 애플이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칩을 설계하는데 그때쯤 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AI가 정말 그 인간을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로 봤었을 때 결과적으로 인간이 AI를 그렇게 좋아할 것 같으면 온디바이스가 넘어서 웨어러블까지 들어올 거로 봤고 어렸을 때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CPU를 좋아해서 뭐 X286, 386 이런 CPU 이런 것들을 제가 썼는데 그게 그때 당시 한 50만 원씩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잡지에 또 보니까 한 20년 지나면 그런 CPU를 한 30개를 인간이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 그때 막 11하나가 50만 원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애플에 있을 때 애플에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CPU가 26개를 제가 집어넣고 양산시키고 제가 퇴사를 했으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보자면 AI를 사람이 좋아하면 결국 10년, 20년 지나면 그 AI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도 스마트폰이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들어올 거라고 봤었을 때 이 일을 빨리 가속화시키는 게 세상을 정말 바꾸는 일이 될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사실 교수님 스타트업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이 시장 수요 예측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뭐랄까 조금 안타깝게도 네.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예. 결국 이 고객이 사야 스타트업이 지속 가능성 있고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기획하고 내가 월드 퍼스트, 월드 베스트 제품을 만들었어가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이 필요한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그렇죠. 실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들이 외면하면은 뭐 그러니까요. 그건 끝인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뭐 요즘 중국 전기차 시장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아무리 저가로 찍어낸다 하더라도 고객이 이걸 사주지 않으면 재고 로스라고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 꼭 고객 관점에서 내가 만든 제품이 꼭 필요한지를 시장성 평가를 면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말씀을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처음부터 뭔가 어떤 확신과 비전을 갖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분야에 뛰어드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온 디바이스 AI가 정확하게 뭔가요? 온디바이스 AI는 그 이제 AI가 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처음엔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요. 그다음에 연산량이 인간이 만든 어떤 알고리즘의 이름보다 더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장비를 써서 구동시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있게 되는데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하려면 초상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버퍼링도 있고 중간에 통신도 끊기기도 하고 스피드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실시간 요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AI를 저 멀리 놓는 게 아니라 통신이 아예 필요 없는 디바이스 안쪽에 갖다 놓으면 항상 원하는 필요한 시간 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벤트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니까 온 디바이스에 갖는 강점이 많아지죠. 그래서 AI를 디바이스 안쪽에 직접 넣어버리는 이런 시도들을 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가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네요. 네. 최근 정부에서 피지컬 AI 1등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 피지컬 AI가 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그것도 좀 같아요. 개념이 헷갈리네요. 네. 어차피 피지컬 AI도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근데 왜 피지컬이냐? 최근에 제가 로봇공학자들 좀 만나보면 그냥 그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는 그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한테 자기가 뭘 하는지를 한번 보여주면 따라를 할 수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게 예전에는 그 모든 새로운 동작을 프로그램을 새로 해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네. 양을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손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산업이라든가 공작기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의 꼭 노력이 없어도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 관련 산업에 있는 저 같은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로봇공학자까지 합쳐서 10년 정도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한 어떤 노력 없이도 충분히 이제 대체할 만한 노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피지컬 AI 가능성 같아요. 네. 뭐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이 살아남으려면 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스타트업이 살아남으려면 저는 대기업과 뭐 직접 싸우기보다는 좀 비슷한 방향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차별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대기업들, 이들이 내부 엔지니어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외부 엔지니어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전략으로 하면은 스타트업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 참 쉽진 않아요, 그죠? 예. 역시나 좀 전략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AI 반도체 회사를 이제 창업하시면서 이제 그 전략, 여러 전략이 있을 텐데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이 반도체 역사에서 한 2가지 정도의 필승 전략을 보게 됐어요. 2가지. 네,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아는 이제 모바일 CPU의 대명사인 이제 ARM의 전략인데 뭐냐면 1990년대에 이제 우리가 셀룰러 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그걸 만드는 이제 제작사에서 인텔의 CPU, 그때 당시 인텔이 초강성의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인텔의 CPU를 쓰겠다고 해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볼에다 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뜨겁고 네. 이런 상황인데 조그만 회사였던 ARM 거기에 CPU를 써봤더니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텔 CPU가 아무리 이게 뭐 대기업이 글로벌 초강성의 1위 기업이어도 당연히 목적이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신기술이었던 이제 ARM CPU를 쓰게 된 게 모바일 시대를 전체를 다 지금 ARM 시대가 돼버렸고 온디바이스 AI 되려면 똑같이 발열이 중요하고 전력을 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창업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면서 독보적인 수준의 초격차 수준의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CDMA로 이제 셀룰러 폰을 만들었는데 CDMA. 그 원천 기술 특허를 7개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통신 칩까지를 못 만들어요. 잘. 그러니까 이제 그 셀폰 제작사를 찾아가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써보면 통신이 잘 되니까 아날로그 통신보다는 더 선명한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작사가 그걸 실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는데 그 제작하면서 얻게 된 구현 특허 4,000개가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두 회사가 법정에서 만납니다. 이 기술은 누구 것인가? 근데 퀄컴의 7개 컨셉 특허가 원천성이 있다고 판정되면서 퀄컴이 지금까지도 글로벌 회사가 되는 그 기반이 되고요. 최근에 한 5년 전에는 애플한테도 특허 소송을 해서 30빌리언, 한 45조 정도 해당하는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돼요. 우와. 이걸 보면서 제가 창업할 때부터 압도적인 초격차의 전성비, 두 번째 NPU 관련된 모든 원천 특허들을 우리가 쓰겠다 해서 저희가 한 400개 정도의 원천 특허 써놨고 그 정도가 저희가 세계 1위고요. 저희 밑에 퀄컴 있고 ARM이 있고 인텔이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이제 7, 8년 전이고 지금은 그 2가지를 저희가 성취를 했습니다. 네, 창업 또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우리 대표님이 아주 좋은 사례 또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라는 미개척지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어떤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드디어 왔습니다. 이 세계로 가는 AI 반도체 기업. 제가 오늘은 비록 일일 사원으로 왔습니다만은 이 정직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훗날 이곳에 임원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스케치북이랑 샤프랑 지우개랑 자랑, 뭐 각도기랑 컴퍼스랑 싹 다 있거든요. 반도체 하면 그 칩 이런 거 도면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요 정도는 돼야지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유, 김규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십니까? 아저 디백스의 김정욱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부사장, 제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예. 부사장님 보셨죠? 이 스케치북이랑 샤프랑 지우개랑 자랑, 컴퍼스랑 각도기랑 싹 다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 반도체 도면 이거 직접 또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옛날 올드 패션이시고요. 요즘은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요? 일단 그러면 저희 그 기술 한번 보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 한번 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 근데 바로 기술 한번 보여주시죠. 가시죠. 부사장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충분히 어떤 우리 기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 프로세서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SBC, 그러니까 싱글 보드 컴퓨터라고 해서 이게 아주 단단한 형태, 단순한 형태의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PC라고 보시면 되고 이 PC 위에 저희가 만든 DX-M1의 M.2라고 하는 모듈, 뭐 껌종이 같은 사이즈죠. 네네. 요거를 장착을 하면 일반적인 PC가 인공지능이 가능한 그런 PC로 바뀌어요. 저거 하나 얻는다고 일반 컴퓨터가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기술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처리하는 것 중에 가장 복잡도가 높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상황인지 모델이라고 하고 그 다리 위에 불이 붙은 상황 있잖아요. 네.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화재.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을 인지한다든지 기존에는 사람들이 CCTV를 보고 뭔가 판단을 했는데 아예 어느 정도의 판단까지 한 결과를 사람한테 제공을 해주니까 훨씬 쉽게 상황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제는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보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렇죠.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업체가 있으시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그 초반에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엔비디아요. 이게 엔비디아의 제슨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고요. 예. 이 오른쪽이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구동을 시켰을 때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 왼쪽이 디벡스의 NPU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 차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애큐리시라고 해서 정확도는 사실 양쪽이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하거나 네. 저희가 조금 높은 경우가 있고 네.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야. 1초당 얼마만큼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거의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제품보다 우리 디벡스 제품 더 이거 같은데. 부사장님, 뭐 또 저 왔다고 또 이렇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 버터에다가 뭐 저 식빵 딱 해가지고 잼 발라서 딱 이렇게 주려고 하신 거죠. NPU의 성능을 보여드릴 때 발열을 얼마만큼 적게 하는지가 기술의 격차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알고리즘을 구동을 시켰을 때 과연 칩에서의 발열이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드리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지금 같은 장면인데 그렇죠. 여기는 지금 버터가 거의 다 녹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거는 하나도 안 녹았네. 맞아요. 소비 전력을 적게 먹고 열이 적게 난다는 거는 주변 회로에도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으로 동작하는데도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열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최적화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왜냐면 더 이상 얘기하시면 회사 기밀이 유출됩니다. 그런데 기관님이 입사를 하시면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가 혹시 그 전략기획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오늘 홍보까지 담당하게 된 인턴 김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전략 마케팅 팀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 그리고 홍보 그리고 가격 그리고 플러스 이제 파트너 에코시스템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한국 회사지만 결국 전 세계가 필요한 게 AI 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곳에서 어떤 니즈로 저희 칩이 필요한지 항상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미팅이 항상 많습니다.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고민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9명이서 정말 조그만 방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대표님 이제 지시사항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제품 만들어라라고 해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전 세계 이제 300곳이 넘는 업체를 만나면서 다 샘플 테스트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있는 피드백을 받아서 양수 하나에 녹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지만 상당히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금 영국에 있는 욜로 비전이라는 이제 중요한 파트너 행사가 있는데 저희 회사의 제품과 전략을 소개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좀 다루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자리입니다. In a couple of days, I will fly to London because there is a special day called YOLO Vision, Yeah. and we are going to present in London in front of the customers our, production TXM1 chip and model that is now revolutionized the market in low power. 제가 또 그 영국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 닮은 꼴 여기 딱. 제가 나가면 뭔가 조금 홍보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외모적으로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디백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을 얼만큼 많이 이해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제품을 어떤 식으로 경쟁들 사이에서 좀 잘 홍보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아이디어가 갑자기 하나 떠올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전시회 갔을 때 이거 딱 이 전면에다가 사운드 빵빵하게 딱 해놓고 What is that company? 딱 이러면서 이제 딱 해외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어우 계약하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좋을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든보다는 소다팝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리고 노래보다는 좀 안무 쪽으로 하시는 게 저희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나. 단기간에 한번 네네. 안무를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네. 예. 자, 반갑습니다, 선배님. 그때 당시에는 이제 AI 반도체 불모지였는데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동일한 레벨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장이다 보니까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채택이 돼서 칩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개발 방향성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반도체를 만들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개발자로서 저에게도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좀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게 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대기업은 약간 좀 경직돼 있고 또 뭔가 본인이 하나의 큰 장치에서 부품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에 스타트업에서는 내가 뭘 할지 내가 주도적으로 좀 결정하고 또 이런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이랑도 전혀 서스럼없이 또 얘기하면서 또 아이디어도 내고 그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느낌이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상 제도도 다른 대기업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수평적이고 유연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얼마나 자유로워. 이거 옷 어디서 샀어요? 인터넷 샀습니다. 이거 네. 봐봐요. 네. 야,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두 분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요. 저 정직원 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언젠가 또 같이 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직원으로 I'll be back. 자, 부사장님 오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AI 반도체 기술도 배워보고요.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무엇보다 멘토링까지 해주시니까 야, 이제 이거 인턴이 아니고 정직원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관님이 워낙 열정이 많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관님의 미래가 정말 앞으로 창창하고 밝을 것 같아요. 제 미래도 미래지만 앞으로 이 AI 반도체에 대한 미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아마 기관님 미래처럼 AI 반도체의 미래도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사장님 포함해서 이곳 직원분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AI 반도체를 전 세계에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갈까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사실 우리 대표님 그 회사에 갔을 때 대표님은 못 뵈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여기서 일단 뵀네요. 정직원 시켜주세요. 스타고션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스타트업들이 확실히 기존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 문화와는
확실히 다르다. 느껴졌어요? 좀 유연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플렉서블하다고 하죠. 예. 뭐 복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듣기로는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랑 뭐 다양하게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예. 저희가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반도체 샘플이 나왔을 때 전 세계 글로벌 고객한테 샘플을 다 공급하면서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했고 한 300개 글로벌 회사한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구소에서 만든 걸로 우리가 만든 AI가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AI를 저희 칩에다 집어넣고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가 좀 잘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테스트 해보겠다고 하고 테스트가 막 늘어나면서부터 저희가 많은 이제 경험치를 쌓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로봇을 만드는 그룹이 있어요. 로보틱스 그룹에서 저희를 이제 찾아왔는데 저희 거 평가해 보시고 인정하셨어요. 또 사실은 그 다보스 포럼에서 AI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례들을 좀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마인즈라는 상을 하나 신선해 놓고 이제 올해 수상을 했는데 그 수여를 했는데 현대자동차의 그 로봇 협력이 돼가지고 저희가 다보스에 수상을 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국내에서는 이제 포스코 DX라는 회사와 협력하는데 100% 무인화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해서 AI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이두라고 하는 뭐 중국의 구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용자 숫자로는 전 세계 가장 최다의 이제 IT 서비스 회사예요. 그러겠죠. 거기서도 이제 로봇이니 드론이니 관련된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칩을 보고 있다가 저희 걸 보고 채용하기로 하면서 그들의 이제 AI 그 에코시스템에 저희가 서플라이어로 계약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서도 세상이 이제 하루하루 바뀌는 게 보일 정도로 재미난 이제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정직원 꼭 돼야 되겠어. 채운 게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AI 시대가 그 도래하면서 계속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전력. 어떻게 하면 저전력으로 대신에 고효율의 어떤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게 또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온디바이스 AI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굳히지 않고 온디바이스 칩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전력 소비량이 낮다면 이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 전공도 전자공학이어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한 5, 6년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네. 온디바이스는 다양한 부분에 저는 이제 탑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탄소 중립,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쓰고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가 네. 이런 제품들에 고객이 더 눈을 돌리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칩은 이러한 대안의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을 쭉 보면 다들 뭐 크고 작은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기업이요. 컨티뉴어스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위기이고 지속되는 고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심을 안 하고 싶으면 회사를 문 닫으면 그게 답인데. 지금도 고민이 많으실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되게 플렉서블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스타트업은 모든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뭐 정말 20년, 30년 베테랑 분들을 다 모셔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희 회사 안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오퍼레이팅 했던 일들이 그게 없는 상태로 해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한다고 뭐를 말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거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레슨과 런으로 바꿔요. 계속해서 생각도 못한 실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실수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수동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려는 문화가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졌던 가치, 인간이 갖고 있는 무지의 문제를 해소한다. 이거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가치를 준다. 이게 같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우리가 극복해서 세계 인류 퀄리티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제 그 목표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의 비전에 대한 환기를 직원들한테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실수는 해도 된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 해서 누가 이상해 보지 않는다.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나 10년, 20년이 됐을 때 글로벌
톱티어 기업이 되기 위해서 오늘 레슨앤런을 쌓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가치로 저희가 실제 프랙티스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어떤 지원책, 또 R&D 관련해서 네. 이런 좀 그 관련 분야의 어떤 전폭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면 예산 확보 측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부 예산 중에 R&D에 쓰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유, 그거를 알면은 제가 아예 여기 뭐. 거기 앉아 있어요. 감이 전혀 없어요. 네. 네, 저희가 한 30조 정도가 30조. 내려옵니다. 과기정통부 그리고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획부에서 많은 이제 R&D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흔히 팁스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악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초기 투자자가 지원을 한 만큼 국가에서 이제 n분의 수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딥테크 팁스에 선정이 되면 투자자사에서 3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15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7억에서 18억 정도의 R&D 예산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팁스 제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과기정통부에서도 실험실 창업 프로젝트라든지 텍스코어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챗 GPT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네네. 내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야.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창업진흥원, 발명진흥회, 특허청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항급이 없을까라고 표로 정리해줘라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시대다. 그래서 네. 예전에 구글 문서에서 이미지에서 나와 관련된 산업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네네. 하지만 우리 AI 반도체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툴을 활용한다면 나에 맞는 그런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기업의 특성상 이제 전 세계 AI 기술 패권 경쟁에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올해 AI 산업계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좋은 점은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고요. 반대로 글로벌 프론티어로 있다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웃 패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막 일어나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막 되게 식은땀 흘리고 지금 이대로 자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제 위기감을 네네. 느끼는데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한 2월에 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바이두라는 회사하고 만났었는데 그때 딥시크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우리는 되게 조그만 비용 가지고도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것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3개월 후에 메타라는 회사에서 라마라는 알고리즘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없는 이 레이스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고 생각하면서 우리 회사의 향방을 그 비즈니스 향방과 기술의 어떤 개발의 향방을 달 단위로 막 계속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진입 장벽이 높게 근데 개발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개발자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오싹오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같은 분야가 자본과 기술이 말 그대로 초집약이 돼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뛰어드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또 드는데 교수님이 또 창업 전문가시니까 이거는 왜 성공했다고 보세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카이스트 창업 교수를 하다 보니 카이스트 창업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인벌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대표님들 보면 16시간씩 일하고 또 컴콜을 밤에도 이렇게 콜을 하거든요. 네. 김노건 대표님의 성공 요인은 아마 16시간씩 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많은 조직원들의 모범이 되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 보면 저는 서부 개척 시대에 나온 카우보이 같거든요. 좀 정체된 데스밸리에 빠진 스타트업 대표님은 시장을 한정하세요. 이 시장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이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네네. 근데 새로운 시장을 계속적으로 개척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 그리고 유럽이라는 시장도 개척하지만 우리가 온 디바이스 중에서 피지컬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면 이쪽 시장에도 개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은
내가 시장을 한정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주요 강점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고객이 원하는 R&D를 한 거예요. 비싸고 고성능의 칩을 팔아야지만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전력이 낮고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그 칩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고객 관점에서 R&D, 세일즈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한목적으로 고려돼야 고객의 어떤 감동 그리고 오더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제는 바야흐로 온 디바이스 AI 시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바로 또 대표님께서 또 여기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표님, AI 반도체 기업으로 피지컬 AI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작년에 1월부터 생성형 AI를 온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센터 과금 없이 구동시킬 수 있는 이제 솔루션 개발해 왔고 한 2달 전에 삼성의 이제 최선단 공정인 이나노 공정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내년에 저희가 칩을 제작하게 돼요. 생성형 AI를 과금 없이 그냥 모든 디바이스 쓸 수 있다. 이것도 좋은데 하나 더는 제가 봤을 때 2027년 정도 되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장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작은 칩에 저희가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지만 가상적으로는 지구에 존재하는 AI 그 데이터 센터 5배 이상을 건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력 소모라든가 어떤 이런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게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또 무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허 출원이잖아요. 이 특허 출원의 중요성 뭐가 있을까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눕니다. 예. 기업을 예로 들게요. 아무리 700억 밸류의 기업도 어떤 사옥을 가진다든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입니다. 네. 이 특허 출원을 하면 무형자산이지만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어떤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고객사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나의 권리, 나의 기술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네. 카이스트 기업이 1년에 한 3건 정도는 상장, IPO라고 하죠. 예. 기술 특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좀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예. 이런 지식재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스타트업 특집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과학기술 기반 스타트업, 특히나 이제 딥테크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딥테크 스타트업은 단순히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근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테크 스타트업은 성공을 하면 정말 기업 가치가 큰 밸류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네. 엔지니어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마케팅을 담당할 직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딥테크 스타트업이 하나가 잘 성장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에 정말 전폭적인 재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기업이 더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법인세도 많이 냅니다. 선순환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세수가 다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쓰입니다. 그래서 딥테크 스타트업의 발전은 저는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와닿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정말 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과학기술을 앞으로 이끌 우리 학생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직접 궁금한 점을 듣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혹시 질문해 주실 분, 네.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해외 선진국에서는 약간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지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많이 발전한 미국 실리콘밸리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Fail fast, run fast. 빨리 실패하고
빠르게 또 학습을 해라. 이런 스타트업 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제2의 창업, 제3의 창업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석박사까지 이제 밟고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생 때 바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학생들이 좀 겸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난 덜 준비가 됐어. 나는 완벽한 걸 만들 거야. 그러면은 좀 늦어질 수 있고 변화하는 스타트업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요즘 기업을 채용할 때 스타트업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더 좋아합니다. R&D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티튜드가 있는 거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애티튜드, 마케터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그런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내일 창업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실패하세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예.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많이 약간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막히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 계획서. 창업 계획서 혹은 사업 그게 계획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사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때도 이 IR덱이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만으로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사업 계획서는 자소서 쓰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은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경쟁사가 너무 잘해서 다른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전략을 다른 고객사에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사업 계획서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한 번에 잘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닙니다. 흐르는 대로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 비즈니스 모델을 설득한다 생각하고 이 프로를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지식은 설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문자에 사업 계획서로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이걸로 어떤 투자자를 만나든지 어떤 누군가에게 내 사업을 설명할 때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같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 대표님께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인데요. 저 같은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제 조언이나 꿀팁 같은 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꿀팁 주세요. 꿀팁.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조언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 주변에도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창업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게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도 희생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 만약 창업의 목표가 부를 쌓는 거라든지 명성을 얻는 거라면 더더욱이 저는 말리고 싶은데 그래도 꼭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맞을 수 있는 거 동의할 수 있겠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일이 하나 생기면 그게 그 일을 창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밖에는 안 보이면 그거는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들어보니까는 뭐 실패에 대해서도 두렵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창업에 대한 실패가 어떤 정의를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파산을 해도 그 창업자가 의지를 꺾이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던 분은 정주영 회장님이고요. 또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성공도 시켜봤는데도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는 거는 창업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내가 실패라고 규정을 지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레슨 앤 런을 삼아서 계속해서 도전할 거라고 생각할 건지 이 두 가지 차이만 있는 거지 이 중간이 없다고 봐요. 저희 회사도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바람 불면 훅 불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회사였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우리 회사의 모든 펑션을 볼 때 정말 잘 돌아가긴 하지만 그 한 개, 두 개 정도만 흐트러져도 바로 무너질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문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순간에서 내가 어차피 죽기 전에 할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대로 이게 되지 않는다 치면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창업의 아이템을 찾을 때 돈이 되고 부가 쌓여지고 명성이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이 일이 창업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맞아질 때 해야 후회가 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거, 실패는 오점이 아니라 경험치라는 거, 예비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네요.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아낌없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과학 지식 플렉스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스타트업의 메카라 불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자, 근데 이곳이요, 처음엔 과수원과 들판뿐인 지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0년대 트랜지스터와 집적 회로 같은 반도체 기술이 상업화되면서 이 기업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 분위기, 거기에 미국 정부의 국방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이 자연스럽게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실리콘 칩의 계곡, 이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 뒤로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까지 우리 삶을 바꾼 기술들이 줄줄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혁신이 한 지역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선 실패를 낙인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한 번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 뭘 배웠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둘째, pay it forward 문화입니다. 직역하면 앞으로 갚는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받은 도움을 당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창업자에게 전해주는 거죠. 선배 창업자가 후배를 멘토링하고 작은 투자로 힘을 보태면서 또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움을 이어주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관용과 도움을 나누는 문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실리콘밸리는 50년 넘게 끊임없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도 이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이런 창업 문화를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과학 지식 두둑하게 챙기셨죠? 지금까지 과학계 트렌드 세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렇게 처음 경험해봤는데요. 되게 재밌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재미난 것들로 더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해서 더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파이팅 해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